want more countries to succeed in international tournaments, and success basically comes down to you need to score more goals to win more matches and succeed and reach the later stages of international tournaments. We want more countries doing that. Korea certainly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should be able to do that. So what is necessary for Korea to succeed in international tournaments? A very detailed gap analysis has been done by the team here at KFA, and they recognise that it's the final third and scoring more goals that is the gap. And it's quite a crucial gap, because if you don't score more goals, you don't create opportunities to score more goals, then you don't reach the later stages of tournaments. (10년) 전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 제가 기술교육실 막내로 있을 때, 인턴을 막 지나서 기술교육실에서 이제 협회 일을 시작할 때 직접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보시면 내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했던 것이, 첫 번째, 우리나라 선수들의 강점 뭡니까? 멘탈리티, 디시플린, 뭔가 헌신적이고 멘탈이 좋다라는 것이 47%였고, 피지컬적으로 좋다, 스피드가 좋다, 나머지 마지막 20%가 기술이 좋다였습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의 특징, 10년 전, 12년 전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관식으로 정성적으로 선생님 써주셨어요. 장점이 뭐냐? 순종적이다, 강인하다, 체력이 좋다, 정신력이 좋다, 투쟁력이 좋다. 반대로 단점은 뭡니까? 여쭤봤습니다. 47%가 창의성이 없다라고 답해 주셨고, 나머지 33%가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때도 볼 컨트롤이랑 1대1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12년 전에도 말씀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쭉 써주셨습니다. 전술 이해 능력, 창의성이 부족하다. 볼을 가지고 수행한 능력이 부족하다. 결정적인 찬스에 결정력이 부족하다. 1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다음과 같은 태극기를 형성하면서, 근데 우리 거가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만의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10여 년 전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후회가 지금은 MIK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협회의 핵심 정책이 됐습니다. 더 이상 멋있게 보여주고 나서 또 없어지는 10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 이행의 핵심은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자신 있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핵심 그룹이 주도한다라는 정책을 설정해 놨고요. 지금 여기서 90대 10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90이 아니라 10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 워크숍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워크숍만 하면 안 되잖아요. 축구적인 문제를 풀어야겠죠. 10년 전에는 못 풀었던 문제를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끝판까지 가보려고 하는 게 파이널 서드입니다. 더 이상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 우리 아이들은 압박이 없을 때는 기가 막히게 차는데 조금만 압박이 와도 못해. 그 문제점, 초등학교부터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기보단 사이드를 주라고 하는 분들,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오길 주저하는 순간들, 이러한 모든 문화들을 올 한 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바꿔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가장 복잡한 곳, 파이널 서드를 어떻게 가장 쉽게 만들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일단은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 17세 월드컵부터 해서 아시안컵 본선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확인했을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부분이 한국이 48개국 중에서는 1위를 했지만, 정작 이제 미들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그 수준이 44위 정도 됐다는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게 또 사실이고, 한국은 이제 아쉽게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좋았지만, 정작 중요한 존 14과 존 17에 진입했을 때 그런 퀄리티나 퍼포먼스가 좀 아쉬웠던 부분, 당장 25년 작년 데이터만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적돼 있고 축적된 한국 유소년 축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런 문제점들보다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선수들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가 약팀이라고 하면 강팀을 만났을 때는 그 약팀이 파이널 서드에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했더라도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할 수 없고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시킬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강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비적인 거를 좀 더 경기장에서 선수들한테 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한다거나 좀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선수들을 육성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빌드업의 불분명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말은 곧 축구라는 게 득점하는 또 스포츠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만들고자 하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결국 파이널로 도달하는 부분에서 더 우리가 슈팅의 시도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요. 결국은 우리가 파이널로 도달했을 때 그 시도를 더 못하는 거는 뺏겼을 때에 대한 카운터를 맞아서 실점하는 경험들이 다 여기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 계셨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뺏길까봐 더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격하고 있을 때 디펜스들이 어떻게 상대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우리가 리게인하여서 또 볼을 뺏어낼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중앙 지역을 좀 이용한 파이널 서드 진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과정이 또 측면을 활용한 안전한 진입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파이널 서드에 진입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기에서 후방 빌드업에만 초점을 두는 훈련들을 너무 많이 비중에 두고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 경기라는 거는 득점을 목적에 두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따른 그 우선순위 목표가 결국에는 파이널 서드가 되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거에 너무 부담이나 그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슈팅하고 나서의 이제 시도도 다 좋지만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빼앗기고 다시 재차 뺏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이제 슈팅 실패하고 나서의 이제 아쉬움이라든지 그 다음 동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금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첫 번째는 시간 할애가 좀 부족했고, 두 번째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또 세 번째는 선수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파이널로 들어갈 때 대부분 보면 창의적인 선수들, 저돌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기다려주고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과연 지도자들이 제공하였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경기의 성적과 실패에 대한 것들도 함께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기 계신 모든 지도자분들은 대부분 다 상위권의 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위권 팀들이랑 상대할 때 우리 선수들이 파이널 진입을 잘해요. 근데 이 선수들이 결국 대표팀에 갔을 때 대표 간의 경기를 했을 때 과연 거기서도 잘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고민해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훈련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 3학년 선수들은 1, 2학년 상대로 파이널 진입 훈련을 해요. 과연 그들이 3학년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냐, 그럼 어떤 환경을 제공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대표팀에 가는 선수들이 1학년 선수하고 훈련해서 되겠느냐, 이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함께 좀 나누어 보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런 대표팀의 문제점이 우리 팀의 문제점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이거 우리 팀의 문제가 해결되면 대표팀에서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표팀에 공유하는 바가 또는 우리가 뭔가 대표팀에 해줄 수 있는 바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 대표팀을 위해 조금 헌신하는 바, 희생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자부심도 생겼고 또 욕심이 나기 또 시작했습니다. 피드백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시도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피드백하는지에 따라서 또 선수가 다음을 또 시도하는, 도전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테이블이 그 지도자분들이 아니고 여기 디렉터분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건 지도자들도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들의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지도자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지 않네. 그러면 현장의 지도자들이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룹에서 이런 토론을 하는 거 매우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18세 감독으로 참여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라든가 경기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유스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방향을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훈련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걸 느꼈고 협회에서 제시하는 또 방향과 또 여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또 얻는 아이들을 통해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지도자들과 좀 긴밀하게 많은 소통을 통해서 실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o analysis is useful. We recognize all the pieces. How is football constructed? How does it work? Important. And the analysts in the room, important role. But to bring simplicity, basic el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ings, synthesis. Our role is to take all the things that we can see. We know we don't want to confuse the players. This. How do we synthesize it and simplify it for the players? 우리 17세 그룹의 게임 철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격 시 플레이를 독점하고 수비 시 공간을 컨트롤한다. 큰 타이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원칙으로 6가지가 정해져 있고요. 프로액티브 풋볼이라는 단어는 복잡하겠지만 결국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결국 단순화시키고 심플하게 접근한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433, 325, 235, 3133을 했지만 결국 현대 축구에서는 하나의 포지션이 아닌 하이브리드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린 선수일수록 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했었고, 결국 축구라는 것이 공간, 시간, 압박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소년 단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주 강조하셨던 원앤원, 1v1 형태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라운드 안이든 바깥이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같이 연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정환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인드 컨트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희가 17세 지난 그 11월 카타르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저희가 조금 분석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공격 상황에서 미드필드에서 공격으로 거쳐나가는 그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25.75개로 44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수비 3분의 1에서 공격 3분의 1까지 직접 가는 게 1위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파이널 서드를 어떻게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좋은 팀들은 아무래도 미드필드를 거쳐서 파이널 서드로 가는 게 거의 많더라고요. 그리고 득점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득점 유형인데요. 빌드업, 역습,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 세트피스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보시면 이제 빌드업과 역습, 우리가 볼을 소유할 때 득점은 부족합니다. 다음은 파이널 서드에서 1대1입니다. 15세, 16세.
자, 측면으로 볼을 잘 전개했는데 1대1 상황에서의 터치, 경합이 미흡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 역시 잘 볼 전달했는데 상대 수비가 앞에 오니까 벌써 동작이 조금 흐트러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비가 오니까 먼저 액션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고, 그리고 정면 상황에서도 돌파를 확실하게 못하고 빼앗기는 장면. 근데 지금 이제 뭐 이 상대가 압박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여유가 없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특히 조금 이 기량 있고 이러는 선수들은 팀에서 좀 수비 덜하고 파이널 서드에서 막 해결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세계화의 수준과의 격차를 좁히는 건데, 그 월드컵을 갔다 온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압박 강도, 프레시아 이거는 국내에서는 못 느껴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수준 높은 경기도 해야 되고, 뭐 외국에 나가서 그런 걸 경험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팀에서 정말 지도자분들이 그런 강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축구 분석에 있어서 여러 학문적인 그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승리하는 팀들의 요소를 찾는 그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거는 13시즌 동안 4,940여 경기를 분석하면서 이 리그에서 승리하는 팀의 특징에 대해서 찾는 연구였고요. 여기서 그 승리하는 팀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볼 점유율이 많으면서 파이널 서드로의 진입이 다른 팀들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파이널 서드에서 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의 스루 패스랑 크로스를 많이 시도함으로써 상대 팀의 수비 블럭을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팀에서 좀 더 승률을 높이고 승리가 가진 성공하는 팀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파이널 서드에 대한 진입과 그 득점 기회 창출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그 포커스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에 16세 한일전에서 2대1로 이긴 경기를 좀 복귀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대1로 우리가 이겼었고, 다만 영상과 세부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이 슈팅을 총 한 횟수는 3회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면 우선 세트피스에서 슈팅을 한 번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수비수가 실책을 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역습을 통해서 슈팅 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 슈팅도 일본 선수의 실책 그리고 우리 선수의 역습을 통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슈팅 기회가 있었고 그 중에 역습으로 2번의 두 번의 득점을 기록했던 경기고요. 반면 일본 팀의 슈팅은 오른쪽 위에 있듯이 총 14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득점 상황에서 볼을 그 페널티 박스 내로 이동시키고 슈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파이널 서드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고 득점을 하는 장면, 그리고 크로스 측면에서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통한 박스 안에서의 슈팅, 그리고 측면에서 1대1 상황에서 과감한 1대1을 통해서 박스 내로 볼을 이동시키고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또한 오버래핑을 통해서 다시 크로스 상황을 만들고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뒷공간으로 침투를 통해서 박스 안으로 진입 그리고 컷백, 그리고 슈팅을 중앙에서 패스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장면,
그리고 측면에서 이제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박스 안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뭐 직관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이런 다양한 환경 안에서 박스 안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질문을 한 게 과연 똑같은 팀으로 다시 경기를 한다면 우리가 승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도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더 과감하게, 더 도전적으로 플레이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팀 안에는 선수들이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가? 오늘 발표에서는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사례를 통해서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전술적 구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레스트 디펜스, 카운터 프레스, PPDA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구조가 어떻게 과감함을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피파 랭킹 상위 20개 그리고 아시아 탑 4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표본으로 최근 A매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점유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군집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세계 탑 10의 국가들이고 지금 이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과 일본을 이 네 가지 군집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총 패스가 전체 평균보다는 좀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진 패스가 압도적인 1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매우 실용적이고 수직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미들 지역에서의 볼 이름, 그리고 미들 지역에서 볼 회복 수치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 10의 국가들은 볼을 잃는 횟수가 좀 적은데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볼을 잃는 횟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볼을 다시 되찾아오는 리커버리 횟수가 지금 두 번째로 상위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되 그 리스크를 바로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팀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오스트리아는 공격 지역에서 볼을 잃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볼을 잃고 있지만 반대로 또 볼을 회복하는 수치는 세계 탑 10에 있는 국가랑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지배력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PPDA 데이터입니다. PPDA 데이터는 상대가 패스를 몇 번 할 때 우리가 수비 액션을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비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오스트리아는 PPDA 수치가 가장 낮고 상대가 패스 6번을 할 때 수비 액션을 취합니다. 이것은 거의 세계 탑 레벨의 수준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볼을 또 회복하는 수치입니다. 볼을 회복하는 수치도 지금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팀 하나가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피지컬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A하고 B하고 스피드 똑같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B가 이기겠죠. 근데 이거를 경기상으로 넣어서 보면 자, 공이 뭐 사이드로 지금 가요. 그리고 수비 공 보고 있어. 공 보고 있고 얘는 튀었어. 딱 요 상황에 A, B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런 상황에서는 절대 못 따라합니다.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공을 보면서도 위치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어디로 뛸 건지 스타팅 포인트 잘 잡아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요 선수들 잘 보세요. 패스 들어갈 때 좀 더 스톱. 자, 요런 상황 되면 그냥 끝납니다. 얘네들은 수비수들은 공만 보고 있고 들어가는 순간 반대편의 선수들까지 같이 쑥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자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Time to drop running as a KPI in the elite football. 이게 뭐냐? 한글로 보면 엘리트 축구에서 활동량을 KPI에서 빼야 된다. 왜? 근데 이 연구는 73번의 프로 경기를 분석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승리의 최적 조건, 오히려 활동량이 적을 때 이겼던 경기가 많았다. 그리고 활동량과 경기 결과에서는
무승부 상황에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결론에서 또 시사점인데 활동량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질적으로 점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 에너지 관리, 뭐 피트니스 신선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에너지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쓸데없이 뛰는 것들이 좀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 전에 훈련 전에 가벼운 웨이트 세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파워가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고강도 상황, 고강도 압박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웨이트 세션을 하고 필드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고강도 압박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수들은 더 강한 액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효과는 프라이밍이라는 효과인데요. 이 효과는 한 6시간 그리고 48시간 뒤에 발현이 되는 효과입니다. 경기 전날, 훈련 전날 저녁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다음 날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급성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은 볼륨으로 적은 양으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근육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강도의 훈련이나 경기에 노출됐을 때 근육 부상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병행 훈련입니다. 이거는 파워랑 그 웨이트 트레이닝의 무산소성 훈련과 이제 필드 세션인 유산소성 훈련을 같이 할 때 나타나는 간섭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뭐 웨이트를 하고 나가서 막 뛰면은 파워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적절한 양으로 하면 좋아지지만 좀 과도한 양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간섭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합성과 근육의 재생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동 학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가 30분이라는 하루에 30분이라는 웨이트 세션이 있는데 그거를 30분에 몰아서 할 바에 일주일에 10분씩 나눠서 하는 게 선수들이 더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수들이 더 잘 기억하면 이어지는 훈련과 지속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선수가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수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정상 가동 범위입니다. 우리가 계속 오른발잡이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오른발로 차고 왼발은 디딤발이고 하다 보면은 디딤발에서 또는 차는 발에서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변형이 일어남으로써 발목이 아치가 무너진다든지 그건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정상 가동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뛰고 점프하고 했을 때는 근육에 굉장한 부담이 갑니다. 두 번째, 근육의 정상적인 움직임과 활성화입니다. 되게 중요한 근육들이 앞에 있어요. 장요근, 엉덩이 근육,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심지어는 목, 어깨, 발바닥까지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하지 근육만 쓰는 게 아닙니다. 상지 근육과 같이 협응을 하는 패턴에서 굉장히 더 스피드를 낼 수 있고 더 높이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을 내기 위해서는 상체, 하체, 특히 코어 이런 같이 협응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파이널 서드에서의 강한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견뎌내기 위한 근력, 근유연성 그리고 협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부상 예방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서드에 들어가서 움직임이나 퍼포먼스를 이제 접근을 한다면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많고 뭐가 해결책이다라고 저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물론 우리 23세 아시안컵에서 나타났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한 개인, 아니 한 팀이 했다면 지금 이제 협회가 주도를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직 정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 협회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거에서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서울에 계신 윤시호 감독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인데 일단은 로테이션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한쪽에서 이렇게 빨리 회전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숫자 싸움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장면을 최대한 만들어서 뭐 상황이 어렵다고 무의미한 크로스를 하지 않고 뭐 선수들한테 계속 끝까지 뭐 팀에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서 이제 끝까지 공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이제 몸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열린 상태에서 공을 첫 터치를 전진적으로 좀 했는지를 저는 좀 선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계속 전진적인 시도를 많이 좀 하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스 디펜스 하면서 다시 이제 역압 밖에서 다시 공격기에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 나왔고 또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작년에 17세 아시안컵 때도 힘든 경기 상황에서 세트피스 득점하면서 경기가 잘 풀렸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거리 슈팅 능력도 선수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득점하는 데 훨씬 뭐 좋은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토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14도 14지만 좋은 17의 볼을 좀 많이 보내는 것이 좀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뭐 효율적이고 좀 간단하고 심플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넓이를 통해서 뭐 수적 우위보다는 위치적 우위를 통해서 수적에서 볼을 풀백에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크로스를 시도하는 것을 좀 많이 얘기했고요. 또 측면 수비수가 벌어졌을 때 10번, 8번 자리에 볼이 들어가서 볼 전진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3조에서는 내려선 수비 조직 상대에 대한 파이법을 토론해봤는데요. 일단은 저도 선수를 상대할 때 내려선 수비 조직을 저는 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벽을 뚫으면 안 돼, 뚫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빠른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의 간격을 좀 벌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또 많은 스위칭을 하고 또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통한 그런 그런 간격을 또 상대 벌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중앙을 우선적으로 공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 이유는 어쨌든 중앙을 통해서 골대랑 가장 가깝게 들어갈 수 있다인데 결국 중앙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다 보면 결국은 사이드가 자연스럽게 열릴 거고 자연스럽게 열렸을 때 사이드를 같이 공략하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카운터 프레싱이라는 말이 많은데 일단 아까 이제 그 우리 분석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레스트 디펜스를 보면서 좀 들은 아이디어가 결국 우리가 파이널 서드 들어갈 때 그 좁은 공간에서 실수를 최소화시켜서 골을 넣는 거에 많이 목적을 갖는데 너무 좁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조금 그런 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하겠지만 경기 기반 훈련을 통해서 뭔가 이 다음 동작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뺏기고 뺏어서 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골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파이널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시도가 뭔가 멈추고 타이밍이 뺏겼을 때 그 다음의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볼을 받는 사람과 나는 볼을 받지 못한 선수인데 그렇다면 이 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옵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그런 뭔가에 좀 명확하고 또 많은 시도와 연습을 통해 같은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이널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저희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공격 선수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로스 올라오거나 반대 볼 중심보다 멀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형태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상황 인식에 따른 포지셔닝들도 볼 반대쪽 볼과 먼 쪽 공격적
선수들도 포지셔닝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임 베이스드 트레이닝입니다. 높은 강도. 근데 어제도 말씀하셨던 3학년이랑 1학년이랑 하는데 당연히 3학년이 100% 하기 어렵죠. 그렇다라고 하면 구단이나 팀에서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좋은 환경에 노출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게임 베이스드 트레이닝 그리고 우리 IDP 개인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제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계신 더 많은 현장의 지도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원칙이라는 것을 나중에 수립할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원칙을 수립해서 초등학교 지도자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레벨부터 18세까지 우리 앞으로 이런 원칙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정책 발표를 할 겁니다. 파이널 서드 관련해서. 그때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이 테이블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모시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좀 선수들한테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합의를 봤고요. 일단은 경기랑 경기 상황을 많이 방영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뭐 슈팅이나 패스나 이런 결정을 선수들한테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함으로써 이런 슈팅 상황에서 원터치가 됐든 투터치가 됐든 뭐 크로스 상황에서 논스업이 됐든 뭐 헤딩이 됐든 간에 그런 패스들도 많이 가져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높이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는 합의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득점 가능한 지역에서 슈팅 시도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기서 일단 시도 자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컨볼에 대한 반응들이 좋아져야 저 안에서 이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드 채널 움직임을 통해서 크루셜 존으로 볼을 운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크로스 위치와 타이밍에 따른 또 똑같이 크루셜 존 움직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플레이하다가 볼을 잃었을 때 재차 카운터 프레싱을 통해서 볼을 탈취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인지적인 부분으로 좀 다가가 봤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선택을 득점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다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훈련 속에서 다양한 슈팅 훈련을 해놔야 다양한 각도에서도 자신 있게 선수들이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세운 원칙은 빠르게 파이널 서드 접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 라인, 최종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에서 볼을 받았을 때는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저희가 공격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용기 있는 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리에 기반한 명확한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선수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용기 있게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시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주도적인 선택인데요.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울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에게 볼을 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저희가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게 키워드에 맞게 저희가 원칙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티오리랑 프린시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전술판에 선수들한테 수적 우위를 알려줄 수 있는 이론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원리나 원칙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수들한테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노출시켜주는 게 제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What you create can make something special, and it will make a difference. Because the analysis that Wooju and Bo Chan and everybody has done has told you we know what we need to fix. We have found the problem area. We know physically we have no problems in Korea. No problems. Do you remember the graph? You kill the top 10 countries. You kill them in high-speed running. You kill them with sprints. You can't copy Japan. You can't copy Spain. You can't look at all these various things from across the world. You must decide. We will do this. 일단 저희 팀 선수들이나 우리나라 선수들 기술들은 좋아요.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면 상대가 없는 그런 맥락 없는 기술들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경기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경기장 안에서 그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나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우리 선수들이 경기 안에서의 기본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경기 안에서의 기본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 게임 베이스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유소년 시스템에 깔리고 있는 것들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영감을 참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10년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문제였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덮어놓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을 짚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들과 노력들이 10년 뒤에는 아마 많은 발전과 또는 A 대표팀의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팀이 작년 10월, 11월에 그 파라과이랑 볼리비아라는 팀과 경기를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미 국가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그 피파 랭킹은 42, 76위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낮은 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랑 우리나라랑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홈에서 브라질을 상대한 그 최근에 상대한 그 전적이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각 두 팀이 홈에서 1대0으로 이겼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좀 크게 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피파 랭킹 그리고 명백하게 보이는 이런 데이터를 넘어서 상대를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럽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요소가 남미 특유의 색깔이자 이 팀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볼리비아가 브라질 상대로 기회가 있을 때 직선적으로 공격 3분의 1로 들어가고 측면에서 전진적으로 1대1과 경합 상황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항상 성공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고 공간이 있을 때 직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 3분의 1 지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도전적이고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슈팅 기회를 끝내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1대1 상황이 오면 도전합니다. 도전하면서 볼을 득점이 가능한 지역으로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볼리비아가 브라질이라는 팀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든 아니면 비기든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색깔을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파라과이의 경우도 전반 초반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진하여
그 공격 3분의 1 지점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볼을 이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색깔을 볼 수 있는 정신, 남미의 정신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 카테고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바로 수비 장면인데요. 수비 장면은 많이는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이 볼리비아랑 파라과이가 브라질을 상대로 하는 그 몇몇 장면을 보시면 이 팀만의 그리고 남미의 팀 스피릿이 어떤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가 이제 브라질 상대로 수비를 할 때 뭐 기술적으로 좀 안 될 때라도 몸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볼 중심 압박을 할 때도 돌아서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 그리고 설혹 볼이 나가더라도 몸으로 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이제 역습 상황에서 그 볼 경합 상황인데요. 이 선수는 EPL에서도 뛰었던 중심 공격수거든요. 그런데 볼 경합을 할 때 적극적인 몸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볼이 뚫려서 협력 수비를 할 때 부딪힐 걸 알지만 몸을 절대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남미 팀에 대해서 보고 어떤 좀 뭔가 상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들 남미들만의 자신들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결국은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는 팀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고유의 DNA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얘네들이 이미 몸에 이미 배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팀 자리에서 이 팀에 오면 누구나 이런 플레잉 스타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잠재되어 있고 이게 DNA로 발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국가대표 아니면 한국의 축구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정립해서 이런 문화를 만든다면 뭐 홈이든 어웨이든 어떤 강팀을 만나더라도 그들도 우리를 상대할 때 항상 꺾으렀고 항상 얘네는 쉽지 않고 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팀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승했었을 때가 브라질이 우승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지금 20년 넘게 우승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내부 분석을 했는데 시저스라고 하나요? 그 상대방 진영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공을 갖고 노는 시저스 횟수, 그리고 공을 하는 드리블 횟수가 낮아짐에 따라 자기네들의 트로피 횟수도 줄어들었다라고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다시금 이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유능한 지도자들이 브라질 리그에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문화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지금부터 만들 수 있을지, 그거의 툴로 경기 기반 훈련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명확한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정보를 좀 얻자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솔직히 MIK에 대한 어떤 뭐
정확한 정보도 없었고 그냥 한번 가보자. 가서 정말 좋은 정보 얻고 오자. 나도 현대축구 트렌드 많이 배우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MIK인지 알겠더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축구를 하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대한민국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제대로 좋은 방향성,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축구를 만들기 위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번 참석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뭐 준비를 하면서도 물론 그 시간을 할애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 나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EYCW 그 참석자들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계신 90%의 지도자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만 이들하고 어떻게 공유할 건지에 대한 방법 또한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